백일홍꽃이 피 붉은 물결처럼 흩날리는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붉은 꽃비가 내리고 그 아래에 더욱 붉게 물든 홀레복의 여인이 서 있었죠. 연초의 얼굴에서는 붉은 연지와 함께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아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연초의 작은 입술이 살며시 올라가는 것으로 보아 행복의 눈물임이 분명했어요. 마당 건너편에서 검은 사무관대를 갖춰 입은 윤서 도련님이 연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입가에도 미소가 어렸지만 두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장대감의 막내 아들과 기생의 혼례라니 한양 성안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연초의 눈빛이 윤서를 향해 빛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두 사람이 겪었던 온갖 우여곡절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그렇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양 장안에서 가장 이름난 기방, 청하루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초는 몸을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을 벗게 만드는 여자라는 소문이 자자했죠. 연초가 시조 한 수를 읊으면 거친 무관도 고지식한 선비도 한순간엔 없을 잃었습니다. 손님들은 연초의 방에 들어서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고들 했어요. 한 수 읊어주시면 어떨까 싶소만 처음 청하루를 찾은 젊은 손님이 말했습니다. 윤서 도련님이었죠. 청하루의 주인 최 씨는 귀한 손님이 오셨다며 연초에게 눈짓했어요. 연초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도련님 마음에 드실 만한 글귀가 떠오르질 않아 송구하옵니다. 윤서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어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기생의 소임이 아니겠소? 내 술값은 충분히 지불했을 텐데.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연초에게 향했죠. 연초는 고개를 들어 윤서를 바라보았어요. 눈동자에는 분노가 어렸지만 목소리는 고요한 물결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도련님께서 원하시니 들려드리죠. 하지만 술값으로 살 수 있는 건 술일 뿐 사람의 마음은 아닙니다. 연초의 당당한 대답에 윤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연초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어요. 붉은 입술보다 하얀 목덜미보다 부드러운 손끝보다 윤서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연초의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연초가 해금을 들어 한 곡조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현을 타고 움직일 때마다 방 안에는 한 폭의 그림이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윤서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죠. 연주가 끝나자 방 안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어요.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실례했소.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지레 겁을 먹고 도망가시나 봅니다. 연초의 마음은 백일홍처럼 쉽게 피었다 지는 법이 없거든요. 윤서는 웃음소리를 뒤로 한 채 청하루를 나섰습니다. 하지만 연초의 눈빛과 해금 소리는 윤서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죠.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청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튿날 청하루에 다시 찾아온 윤서, 도련님의 모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책 한 권을 들고 왔어요. 연초의 방 앞에 이르자 윤서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연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윤서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연초는 검은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책을 내밀며 말했어요. 어제는 실례했습니다. 제 무례함을 사과드리고자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연초는 책을 받아들고 표지를 살폈죠. 정구영원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책을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윤서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시조를 좋아하신다기에 이 책이 마음에 드실까 생각했습니다. 그저 제 마음이니 부담 갖지 마십시오. 연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불꽃 앞에 놓인 저녁 눈처럼 연초의 얼굴이 책 위로 환하게 빛났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입을 열었어요. 혹시 제가 옆에서 듣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연초 씨가 좋아하는 시조를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연초는 잠시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부드러운 눈빛이었어요. 연초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펼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서는 날마다 청하루를 찾았어요. 때로는 새 책을, 때로는 들에서 딴 꽃 한 송이를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시를 읊고 음악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죠. 윤서는 연초가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시와 그림을 품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은 왜 날마다 이곳을 찾으시는 건가요?
어느 날 연초가 물었어요. 윤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연초 씨의 눈동자 속에 담긴 맑은 세상을 보고 싶어서일 겁니다. 연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녀는 얼굴을 돌려 감정을 감추려 했지만 윤서는 이미 연초의 마음이 자신에게 기울어졌음을 느꼈습니다. 한편 청화로의 다른 기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갔어요. 특히 새로 들어온 기생 춘하는 연초를 공공연히 시기했습니다. 춘하는 연초보다 어렸지만 뛰어난 미모와 춤 솜씨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언니는 참 좋겠어요. 장대감댁 도련님이 날마다 찾아오시니 춘하가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초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윤서 도련님은 그저 시를 좋아하셔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춘하는 교묘하게 웃으며 말했죠. 하지만 도련님 눈에는 언니밖에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곧 청화루를 떠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연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춘하의 말은 연초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청화루를 떠날 수 있다면 연초는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어느 날 밤 윤서는 연초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비단 주머니 안에는 푸른빛 비취 놀이개가 들어있었어요. 제가 어릴 적 어머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언젠가 마음에 드는 이에게 주라 하셨지요. 연초는 놀이개를 바라보다 윤서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만났을 때 말보다 깊은 감정이 오갔어요. 윤서가 연초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봄날 햇살처럼 따스한 온기가 두 사람 사이를 흘렀죠. 허나 이런 귀한 것을 기생인 제가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연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서는 연초의 손을 더욱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내 눈에는 기생이 아닌 한 사람의 연초로만 보입니다. 청화로에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단풍이 핏들 안에 수놓은 날, 윤서는 평소보다 늦은 시각에 연초를 찾아왔어요. 연초가 반갑게 맞이하려는 순간 윤서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연초가 물었어요. 윤서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제게 혼담을 의논하셨습니다. 다음 달이면 혼례를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연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하지만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가문의 교수를 맞이하게 되셨군요. 윤서는 연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운사를 거절할 생각입니다. 연초는 깜짝 놀라 윤서를 바라봤죠. 어찌 그런 말씀을 도련님 신분으로 어찌 거절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윤서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신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마음은 오직 연초 씨에게만 있습니다. 연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기생일 뿐이에요. 도련님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윤서는 연초의 눈물을 닦아주며 속삭였어요. 함께 떠나면 됩니다. 남쪽 바닷가에 작은 집을 마련해 둘이 살면 됩니다. 달빛이 두 사람 위로 내려앉았어요. 연초의 마음속에 흔들림이 일었습니다. 지금껏 감히 꿈꿔보지 못했던 삶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았죠. 이튿날 청화로 주인 최 씨가 연초를 불렀습니다. 최 씨의 얼굴은 심상치 않았어요. 내가 윤서 도련님과 사통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바닥에서 소문이란 걸 알겠지. 도련님은 곧 혼례를 앞둔 몸이시니 이제 그만 정신 차리거라. 연초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지만 그날 밤 연초와 윤서는 비밀리에 만나 함께 떠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흘 후 밤 청화로 뒷문으로 연초가 빠져나오면 윤서가 말을 타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둘은 한양을 떠나 멀리 떨어진 바닷가 마을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요? 도련님 신분으로 연초가 마지막으로 망설였어요. 윤서는 연초의 이마에 입술을 살며시 맞대며 속삭였습니다. 내게는 연초가 있는 곳이 집입니다. 계획을 세운 이틀 후 춘하가 연초의 방을 찾아왔어요.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큰일 났어요. 장대감 댁에서 사람들이 오셨대요. 도련님의 혼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러 왔다고 합니다. 연초는 놀라 고개를 들었죠. 춘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언니가 도련님과 사귄다는 소문이 퍼졌나 봐요. 장대감께서 크게 노하셨다고 합니다. 연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청화로 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청마루에서 최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대감 댁에서 오신 분들이십니다.
연초야, 어서 나오너라. 연초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고 방에서 나왔어요. 대청 위에는 장대감 댁의 비복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초를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죠. 내가 윤서 도련님을 홀리던 기생이냐? 도련님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셨다. 앞으로 도련님을 찾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청하루는 물론이고 내 목숨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연초는 충격 속에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구석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그녀의 눈앞에는 윤서와 함께 떠나기로 한 날의 환상이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언니, 괜찮아요? 춘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연초는 눈물 속에서도 희미하게 웃었어요. 네, 괜찮아. 원래부터 이뤄질 수 없는 꿈이었으니까. 그러나 연초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윤서는 정말 자신을 버리고 떠난 것일까? 아니면 강제로 끌려간 것일까? 그날 밤 연초는 쪽지 한 장을 몰래 윤서에게 보냈어요. 하지만 답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사라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청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로 붐볐지만 연초의 방만은 조용했어요. 주인 최 씨는 연초에게 손님을 받을 것을 재촉했지만 연초는 병을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이러다 내 자리를 춘하에게 빼앗기게 될 텐데 정신 차리려무나. 최 씨의 말에 연초는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어요. 연초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의 소식이 없는 날들이 계속되면서 연초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어요. 한 달이 지나자 연초는 마지못해 다시 객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화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연초의 눈빛은 생기를 잃었고 시를 읊는 목소리도 예전의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연초야, 요즘 왜 이리 혼이 빠진 듯하냐? 장대감 댁 도련님 때문에 그러냐? 어느 날 취기가 오른 상인이 노골적으로 물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연초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죠. 그러자 상인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들리는 소문에 도련님은 곧 혼례를 치르신다더구나. 양반가의 규수와 말이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기생은 기생일 뿐이지. 연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지만 손에서 힘이 빠져 잔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박살난 도자기 파편처럼 연초의 마음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연초가 허리를 숙여 파편을 줍기 시작했어요. 그때 날카로운 조각이 그녀의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붉은 피가 흰 도포 위로 떨어졌죠. 연초는 피를 보며 멍하니 중얼거렸어요. 붉은 꽃잎 같네요. 그 광경을 본 손님들은 불편한 기색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연초가 미쳤다는 소문이 한양 기방가를 휩쓸었죠. 연초에게 찾아오는 손님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춘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어요. 춘하는 연초의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했고 청하루의 새로운 별로 떠올랐습니다. 춘하는 연초를 지나칠 때마다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요즘 손님이 뜸하다면서요? 제 방은 너무 바빠서 쉴 틈이 없답니다. 연초는 그런 춘하의 말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내 인기가 많아 다행이구나. 청하루의 활기가 돌아왔으니 말이야. 춘하는 연초의 담담한 반응에 오히려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날카로운 말을 던졌습니다. 도련님 소식 들으셨어요? 이달 말에 혼례를 치르신대요. 신부는 평양 감사의 따님이라고 합니다. 연초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그녀는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어요. 그러시냐? 도련님께 행복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연초의 반응에 춘하는 흥미를 잃고 자리를 떴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후 연초는 윤서가 선물한 비취 놀이개를 꺼내 들었어요. 달빛 아래 푸른빛을 내뿜는 놀이개를 보며 연초는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정말 저를 잊으셨나요? 침묵만이 그녀의 대답이었죠. 날이 갈수록 연초의 건강은 나빠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몸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여위어갔어요. 주인 최 씨는 연초를 불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모습을 보고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제 청하루에서 더 이상 너를 둘 수 없겠구나. 연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이해합니다. 제가 짐을 꾸리겠습니다. 그날 밤 연초는 윤서와 함께 도망치려던 그날처럼 청하루의 뒷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를 맞이할 사람이 없었어요. 차가운 가을 바람만이 연초의 볼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초는 한양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윤서에 대한 그리움만이 가득했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연초는 홀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장대감 댁이 있는 북촌이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름이 지나 가을이 찾아왔어요. 윤서가 사라진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가을 축제로 북적였지만 윤서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는 긴 귀양살이를 마치고 겨우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제발 연초의 소식을 알려주십시오. 윤서는 아버지 장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장대감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다. 그 기생은 이제 청화로에 없다고 한다. 쫓겨났든 다른 곳으로 팔려갔든 알 바 아니다. 이제 내 앞날을 생각해라.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연초가 청화로를 떠났다니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윤서는 마음을 다잡고 청화로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화려했던 청화로의 문패가 이제는 빛이 바랜 모습이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도련님. 주인 최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윤서는 곧바로 물었어요. 연초는 어디 있습니까? 최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초는 이미 1년 전에 청화로를 떠났습니다. 도련님이 떠나신 후 병이 들어 손님을 받지 못했지요. 결국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밤 그냥 사라졌을 뿐이지요. 이후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어요. 다만 춘하가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춘하는 연초와 가장 가까웠으니까요. 윤서는 춘하를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얼마 후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춘하가 나타났어요. 그녀는 윤서를 보자 반색했습니다. 도련님, 오랜만입니다. 어디 계셨습니까? 소문에 귀양 가셨다던데. 윤서는 참을성 없이 물었어요. 연초의 행방을 알고 있습니까? 춘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살짝 깨물더니 대답했어요. 알지도 모르는데 왜 제게 물으십니까? 연초 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윤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급히 춘하의 어깨를 잡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연초가 죽었다는 겁니까? 춘하는 윤서의 손을 뿌리치며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언니가 떠나던 날 밤 도련님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했던 것 같아요. 북촌으로 향하던 것을 봤습니다. 윤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청화로를 뛰쳐나왔어요. 연초가 자신을 찾아 장대감 댁으로 갔다면 집안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대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윤서는 북촌으로 향하는 길가의 주막과 여관을 모두 찾아다녔어요. 혹시 누군가 연초를 보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작년 가을 창백한 얼굴의 기생이 지나갔다고요? 글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한 노파가 윤서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얼굴이 하얗고 눈빛이 맑은 기생을 찾으시나요? 빛이 놀이개를 가슴에 달고 있던 윤서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빛이 놀이개는 자신이 연초에게 선물한 것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노파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작년 가을 그 아이가 이곳에 왔었지요. 북촌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제가 거두어 간호했지만 병세가 심했어요. 얼마 후 한 양반 집 노비가 찾아와 그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윤서는 숨을 멈췄어요. 어느 집 노비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노비가 주인님께서 이 기생을 찾으셨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윤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양반이 연초를 찾았다는 것일까? 설마 아버지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 윤서는 근처 주막에 들어가 술을 청했어요. 그리고 쓰디쓴 술을 마시며 연초를 떠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비우던 윤서의 귓가에 연초의 목소리가 들려온 것 같았어요. 비에 젖은 산사에 홀로 앉아 지는 꽃이 바라보니 그대 생각뿐. 연초가 즐겨 읊던 시조였습니다. 윤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가 한양을 떠나던 날 연초는 이 시조를 귓가에 속삭이듯 읊어주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했어요. 연초야, 내가 어디 있든 꼭 찾아내겠다. 그러니 제발 살아있기만 해라. 윤서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연초의 흔적을 찾아 한양 곳곳을 헤매었어요. 하지만 연초는 마치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기로 한 것이죠. 윤서는 장대감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연초를 찾아야 합니다. 장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입을 열었어요. 내가 아직도 그 기생을 잊지 못했구나. 내 널 귀양 보낸 것이 허실이었나. 윤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연초는 단순한 기생이 아닙니다. 제발 그녀의 행방을 알려주십시오. 장대감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그 기생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다만 내가 귀양 간 후 어느 날 밤 우리 집 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구나. 하인들이 발견해 데려왔지만 나는 그녀를 내보내라고 했다.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초가 자신을 찾아왔다니, 그리고 쫓겨났다니. 그럼 연초는 어디로 갔습니까? 장대감은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내 작은 어머니께서 그 기생을 불쌍히 여겨 데려가셨다고 들었다. 더 자세한 것은 작은 어머니께 물어보아라. 윤서는 즉시 작은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어머니 김 씨는 윤서를 보자 반색했어요. 아이고, 윤서야. 드디어 돌아왔구나. 건강은 어떠냐? 윤서는 예의를 갖추며 물었습니다. 작은 어머님, 연초라는 기생을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우리 집에 왔다던. 김 씨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윤서를 안쪽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아이 이야기구나. 내가 찾을 줄 알았다.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김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이미 병세가 심각했단다. 너를 만나고 싶다며 애원했지. 내 아버지는 그 아이를 내쫓으려 했지만 내가 말렸단다.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연초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김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윤서야, 그 아이가 단순한 기생이 아니란 걸 내가 알게 됐단다. 그 아이의 목에 걸린 패차를 보니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더구나. 윤서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패찰은 조선 중기의 명문장가 이씨 가문의 것이었다. 연초, 아니 그 아이의 본명은 이화였단다. 명필 이상원의 후손으로 경기 감사를 지낸 이명조의 서녀였지. 윤서는 충격에 빠졌어요. 연초가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었다니. 그럼 어째서 청화로에? 김 씨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씨 가문이 영모로 몰락하면서 그 아이는 고아가 되었지. 그러다 기방에 팔려갔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놀라운 건 그 아이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비밀리에 그 아이를 서녀로 호적에 올려놓았다는 거야. 그래서 법적으로는 엄연한 양반의 딸이란다.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연초는, 아니 이화는 어디 있습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김 씨는 윤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그 아이가 내게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단다. 그래서 내 친정인 평안도 안주로 보냈지. 지금은 내 오라버니 댁에서 지내고 있을 거야. 윤서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즉시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장대감 앞에 당당히 서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연초, 아니 이화는 기생이 아닌 이명조 대감의 서녀입니다. 저는 그녀와 혼인하고 싶습니다. 장대감은 놀란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보았어요. 윤서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기생이 아닙니다.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장대감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정했다면 내가 어찌 맞겠느냐.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윤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장대감이 말했어요. 그녀가 정말 이명조의 서녀라는 증거를 가져와라. 그렇다면 내 허락하마. 이화를 찾기 위해 윤서는 즉시 평안도 안주로 향했습니다. 잘 밤낮을 말을 달려 마침내 안주에 도착했어요. 김 씨의 친정인 김부사 댁을 찾아가자 늙은 하인이 윤서를 맞이했습니다. 장대감 댁 도련님이십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윤서는 놀랐어요. 어떻게 자신의 방문을 알고 있었을까? 안으로 들어가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윤서를 반겼습니다. 김부사였어요. 그대가 윤서 도련님이로구나. 내 조카 며느리가 편지를 보내 내가 올 거라 했다. 이리 앉거라.
윤서는 공손히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은 주변을 살폈지만 이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감, 이화. 아니, 연초라는 여인이 여기 있습니까? 김 부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 하지만 내가 오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다. 윤서는 긴장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부사가 말했어요. 이화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집안의 딸이다. 이명조는 내 중마고우였지. 그가 병으로 죽기 전 나에게 이화를 부탁했다. 하지만 이화의 모친이 세상을 떠난 후 이화가 어디로 팔려갔는지 찾을 수 없었다. 윤서는 충격에 빠졌어요. 김 부사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조카 며느리가 데려온 아이가 바로 이화였다니. 하늘의 뜻이구나. 이화의 몸에 있던 패찰과 비취 놀이개로 그녀의 신분을 확인했다. 김 부사는 서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어요. 이것은 이명조가 남긴 유서다. 여기에 이화를 선녀로 등록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호적문서다. 이화는 법적으로 이명조의 딸이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화와 혼인할 수 있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럼 이화는 어디 있습니까? 김 부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원에 있단다. 내가 온다는 소식에 아침부터 들떠 있었지. 윤서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 부사의 안내를 받아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 한가운데 흰 저고리에 연보랏빛 치마를 입은 여인이 서 있었어요. 등을 돌리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윤서는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이화였어요. 연초. 아니, 이화야. 윤서가 부르자 이화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한 해 동안만이 여위였지만 이화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어요. 이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련님, 정말 오셨군요. 윤서는 달려가 이화를 품에 안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윤서가 이화에게서 떨어져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내가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라는 걸 왜 말해주지 않았니? 이화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기생이 된 몸,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윤서는 이화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는 중요해. 내가 이명조 대감의 서녀라는 증거가 있어. 우리가 혼인할 수 있는 증거야. 이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봤어요. 정말인가요? 제가 도련님과 윤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화야, 함께 한양으로 돌아가자. 아버님도 이미 허락하셨어. 이화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윤서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꿈만 같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오는 길, 윤서는 이화에게 지난 1년간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윤서가 강제로 끌려가 남쪽 섬으로 귀양 갔던 일,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해 돌아온 일까지. 이화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청화로에서 쫓겨난 후 윤서를 찾아 장대감 댁으로 갔던 일, 그리고 김 씨의 도움으로 평안도로 오게 된 일까지. 한편 한양의 청화로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연초가 떠난 후 춘하가 기방의 새로운 꽃으로 떠올랐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춘하는 연초처럼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어요. 춘하의 미모는 뛰어났지만 연초가 가졌던 깊은 내면의 아름다움은 없었습니다. 청화로의 명성은 점점 사그라들었고 손님들은 다른 기방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최 씨는 청화로를 팔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춘하는 다른 기방으로 팔려갔고 그곳에서도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결국 그녀는 한양을 떠나 멀리 떠돌게 되었습니다. 윤서와 이화가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장대감은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이화가 이명조의 서녀라는 증거가 확실했고 호적에도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장대감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약속대로 혼인을 허락하마.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윤서와 이화는 긴장한 표정으로 장대감을 바라봤습니다. 장대감이 말했어요. 이화는 더 이상 연초라는 이름을 쓰지 않을 것이며 과거의 기생이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화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대감님. 그렇게 이화는 장대감 댁으로 들어와 혼례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하인들과 다른 가족들의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이화의 우아한 태도와 교양 있는 행동에 점점 그들의 마음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혼례일이 다가왔습니다. 장대감 댁 안뜰에는 붉은 비단으로 혼례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백일홍 꽃이 가득 핀 정원은 마치 꿈속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붉은 꽃이 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어요. 오늘따라 백일홍이 참 예쁘게 피었구나. 김 씨가 이화의 방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이화는 붉은 홀레복을 입고 있었어요. 연지와 곤지를 찍은 얼굴이 더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작은 어머님,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김 씨는 이화의 말을 손살에 치며 말렸어요. 그런 말 말 거라. 내가 윤서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보답이란다. 이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 씨는 소매로 이화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울지 마라.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니까. 자, 이제 나가볼까? 김 씨의 부축을 받으며 이화는 홀레 자리로 향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이화에게 쏠렸어요. 자리에 앉아있던 윤서가 이화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전통 의례에 따라 절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술잔을 나누고 하늘과 땅에 맹세했어요. 청중들은 모두 감탄하며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부디 두 분이 백년해로 하시길 기원합니다. 줄의 말이 끝나고 이화는 신방으로 인도되었어요. 얼마 후 윤서도 신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이화는 울음을 참으며 윤서를 바라봤어요. 도련님, 정말 꿈이 아닌 건가요? 윤서는 이화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꿈이 아니야. 이화야, 이제 너는 내 아내야. 영원히. 이화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윤서는 부드럽게 그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 과거는 모두 잊고 앞으로의 행복만 생각하자. 이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네, 도련님, 아니 서방님. 윤서는 웃으며 이화를 품에 안았어요. 창밖으로 백일홍 꽃잎이 춤추듯 흩날렸습니다. 몇 년이 지나 윤서와 이화는 귀여운 아들을 얻었어요. 아이는 외할아버지의 이름을 따 명이라고 지었습니다. 이화는 더 이상 시를 읊거나 거문고를 연주하지 않았지만 윤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연초의 모습이 살아있었어요. 어느 봄날 윤서는 우연히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비취 놀이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윤서가 처음 연초에게 선물했던 것이었어요. 윤서는 놀이개를 들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이화가 어린 명을 안고 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래된 물건을 발견했소. 윤서가 말했습니다. 이화는 돌아보며 비취 놀이개를 알아보았어요. 그녀의 눈에 옛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것은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가 당신에게 처음 준 선물이오. 청화로에서. 이화는 아이를 내려놓고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놀이개를 손에 쥐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제가 아플 때 이 놀이개가 도련님을 떠올리게 해주었거든요. 윤서는 이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노래를 부르지 않게 되었지만 내 마음속에선 여전히 시처럼 살아있소. 이화는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윤서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모든 시보다 아름다워요. 그렇게 윤서와 이화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청하루의 기생 연초는 사라졌지만 장대감 댁의 안주인 이화는 더욱 빛나는 삶을 살았어요. 때때로 이화는 혼자 있을 때 조용히 거문고를 켰습니다. 그 소리는 윤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장대감 댁 정원에는 어김없이 백일홍이 피었습니다. 꽃잎이 흩날릴 때마다 윤서와 이화는 첫 만남을 떠올렸어요. 기방의 오랜 손님과 기생이 아닌 운명적으로 만난 두 영혼으로. 꽃비 내리던 날 당신은 내 아내가 되었소. 윤서가 이화에게 속삭이면 이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당신의 아내로 남을 거예요.